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마스크 끈이 끊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는 좀 이따 나누고요. 천하람 변호사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에서 왔습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자 박지훈 변호사 마스크가 마스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하루에 2개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얼굴이 넓은 건가요? 호빵맨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정말. 그죠? 예. 마스크를 좀 크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 특대 저도- 있어 특대. 왜 승질을 내고 그래? 쓰면 되는데. 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정말 방송 전에 마스크 터져가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입니다. 마스크 그리고 2개가 어떻게 연달아 터지냐 진짜. 아, 그래요? 조절하다가 2개 탁탁 터져버리네. 아하. 네, 저희 제작진 거 지금 그 갖다 줬으니까 이거 작아요 지금. 변상호가 예, 지금 예. 저도 불만이야. 저도. 상당히 작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모든 뉴스가 이걸로 결국은 다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뭐 다는 못 봤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요약된 것도 보고 할 때 네, 다들 뭐 한 것처럼 네.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인형 같은데요. 이인영? 도리도리 인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벌써 그게 호가 붙었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눈에 너무 거슬렸어요. 그거 왜냐하면 저는 만들면 되겠다. 그 자동차 앞에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이래 하는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 그걸 또 굳이 또 이거 따라 인형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항상 모니터링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션이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귀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음. 나머지 말은 뭐 어떤 말을 해도 계속 이것만 눈에 띄니까 인형처럼. 네. 그래서 저만 그런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기사에 이번에 조중동에도 그렇게 써요. 도리도리 뭐 나오는 거 보면 좀 심하긴 좀 심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듭니다. 그 소관과 저기 관전팽이 도리도리입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내용이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안 보셨네, 안 보셨어. 그러니까. 네, 천하람 이거 변호사. 봤다니까 이 도리도리 하는 거서 봤다니까 이거. 아,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모르겠어요. 기대가 낮아서 그런가. 뭐 예를 들면 도리도리는 사실은 뭐 좀 고치셔야 돼요. 이거 일단 도리도리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사람이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도리도리의 그 회전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재조정을 해야 된다. 아니 이게 현실적인 이게 맞 얘기거든요. 이게 예, 맞. 예, 도리도리를 드리기만 하면 돼. 느리기만 제가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못 고쳐요.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늦추어서 도리도리 하라는 그렇죠. 거죠. 참모들이 그런 거는 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제가 되게 걱정했던 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되게 호전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처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랑 질의응답하는 거니까 뭐 그 기자들이 사실 벼르고 있었거든요. 본인 한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질문 진짜 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기자들의 질문도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고 윤 전 총장이 뭐 예를 들면 흥분해가지고 뭐 호전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모습도 전혀 없었고 사실은 그리고 또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보수 진영을 공략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네,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이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쭉 봤을 때 결국은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뭐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치 처음 하는 분이니까 괜찮겠나 이런 걱정이 다들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윤석열 테마주가 빠졌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리도리를 자꾸 하니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도리도리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과의 관계 얘기를 좀 하면서 저는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뭐 국민의힘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잘못 실패했다. 이건 이제껏 했던 많은 판결들이나 대부분 판결들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판결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저는 예를 그렇게 들면 받아들여지고 또 그 위치 자체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필이 막 그거 할 것 같으면 딴 데서 하든가 하지. 윤봉길 의사는 그 폭탄 던진 사람이에요 일본한테.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는
공감하기가 전혀 근데 저는 어렵습니다. 되게 엄청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본과의 관계 질문도 저도 기억나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살짝 그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거였다기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저는 좀 실망스러웠던 거고 예를 들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교육은 해야 되지만 뭐 정치권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해야 된다. 뭐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해서 뭐 다 모든 거를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같이 한 번에 원샷 딜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신 건데 하나만한 얘기.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원론적인 게 아니라 2년 전에 그 한일 제한이 벌어질 때 보수 쪽에서 보니까 입만 열만 했던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네. 보수보다 더 좀 수구적인 일본 근데 생각을 가지는 것 문제는 같아요. 거기에 죽창가를 왜 끼워넣느냐. 예, 그것도 사실 문제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죽창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동학하고 이 할 때 했던 그건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표현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근데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보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조국 교수께서 민정수석이었나요? 그 죽창가 페이스북에 네. 올렸을 때 저는 근데 민정수석께서 그걸 굳이 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평론가는 할 수 있어요. 지훈이 형님 하셔도 돼요. 우리 박 변호사님 하셔도 되는데 그게 공무원이 그런 거 올리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거든요. 예, 죽창가의 뭐 성질 이런 걸 떠나서 뭐 저는 일단 그냥 일본 문제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네. 그 평가를 내렸던 부분은 두고 이제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천 변호사는 되게 말 잘했다고 답변 잘했다고 하지만 기자들도 저는 좀 질문을 덜 한 것 같고요. 보충 질문이나 보충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게 만약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이 그렇게 전개될 거란 걸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그거는- 정확하게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질문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주니까 하나밖에 안 주니까 팔로우업이 없으니까 더 할 수가 없죠. 팔로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갔던 기자들한테도 저도 그랬어요. 좀 더 센 거 물어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뭐 다들 분위기도 좀 약간 엄숙한 분위기고 또 처음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세게 물어보기는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엑스파일 저는 질문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물론 이제 뭐 그러니까 주체인 기자들이 여러 명으로 분산이 되겠지만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적었어요. 그러지. 야, 저라면 엑스파일만 물어볼 건데요. 그래요? 저라면요. 음. 예. 저는 뭐 법률 관련된 거니까 뭐 범죄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질문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추첨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 뭐 사전에 질문지를 받거나 질문 순서를 정해놓거나 이런 건 진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었을 거. 만약에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으면 그거는 자살거리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쪽 입장에서는 그게 공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질문지 받았던 게 공개가 안 될 수가 없고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건 자살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그럼에도 모든 예상 답변은 준비를 했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참모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참모지. 그런데도 일본 얘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죽창가 얘기 그런 것도 일부러 제 생각에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좋아하라고 양념처럼 던져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보수 어필이다. 네, 약간 그런 보수가 느낌. 그걸 그러면 좋아합니까? 여기서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들었더니 뭐 이제 사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뭘 신경 쓰냐 했더니 압도적 승리를 지금 그 염원하고 있다고 하던데. 근데 보수만 그렇게 지향해서 압도적 안 승리가 되죠. 됩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면 좀 약간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대변인 인선 같은 경우에 저는 보면서 우리가 윤 총장이 만약에 정말로 확장성을 고려하고 압도적으로 뭐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면 조선일보 출신, 뭐 동아일보 출신 이런 분들로 처음에 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그 보수 진영에 어필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만약에 할 거였으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뭐 불러도 안 왔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쪽이거나 최소한 뭐 한국일보, 서울일보 이런 서울신문 이런 쪽에 이제 좀 중도적인 성향 매체 출신으로 대변인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보수 진영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좀
전략에 맞게 행동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진영도 저는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더 좀 그구나. 네. 일본의 우익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얘기는 거기까지 말고 지금 네. 대변인 얘기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지금 이동훈 대변인 이야기 지금 어제 간밤에 나온 거 뉴스 보셨죠? 네. 그럼- 네, 저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자인 김모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2월에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를 받았다. 부정청탁법 위반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북 지역 의원에게 김 회장을 또 소개해주기도 했다. 네. 뭐 이런 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참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모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이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경찰이 잡고 이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23일인데 사흘 전인 20일에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대변직에서 물러나잖아요. 네. 아 돌아보니까 이때 물러난 게 이것 때문이다. 이거 때문이네요. 뭐 저는 차라리 이것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때문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그때 이동훈 대변인 경질한 거 가지고 여의도에서 말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경질했을 때 뭐 본인은 사임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기자들이나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날아가는 거냐. 이 사람 되게 좋은 직장 조선일보 때려치고 왔는데 말 한마디 뭐 그 국민의힘 입당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본인 의사랑 다르게 얘기했다고 목 치는 거면 누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일신상에 이런 실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거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뭐 인사 검증상의 문제. 근데 이게 뭐 본인이 말 안 하면 말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거가 기본 부정청탁법입니다. 100만 원 이상 언론인이 받았기 때문에 1회에 그 이상 뇌물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뇌물이나 다른 거 되겠죠. 언론이니까 TV조선 앵커 이응 씨도 있다. 예, 그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둘 다 뭐 부정청탁 위반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고요. 예. 그 이상의 뭐 업무상 배임 수재죄나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은 수사는 밀행이 돼야 돼요. 모르게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되는데 결국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분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건데 자 23일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사흘 전에 대변인직을 사퇴를 했다면 영장이 들어갈 시점이겠죠 아마도. 그러면 그 사퇴를 그러니까 압색에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알고 저는 그래 봅니다. 사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서 샜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경찰에서 셀 리는 없어요. 경찰이 그걸 뭐하러 세겠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은 또 검찰을 거쳐야 돼요. 저는 그냥 합리적 추론이에요. 아니면 뭐 다행인데 이거 혹시 거기서 나간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네. 그걸 받아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네. 법원이 그걸 발부하는 데 보통 며칠 걸립니까? 압수수색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희가 네. 빨리 한다면요. 네. 한 2, 3일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행위가 갖고 있는 특성상 보통 그건 전격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밀행이고 빨리빨리 전격적이고 자 그러면 긴급성입니다. 사흘 전에 이동윤 대변인이 압색 들어간다는 걸 과연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알 수는 저는 그래서 수사기관이 거의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었거나 했으면 다른 수사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걸 뭐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걸 미리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알아서 그만둔 거 자체는 오히려 뭐 그런 거라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이게 새어 나왔을 거다, 뭐 검사들이 뭐 알려줬을 거다 이거는 아니, 뭐 너무 그거는 뭐 제가 그런 나간 건 아니고 추측이고 이게 뭐- 이제 입건은 늦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압수수색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하게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받은 게 발견됐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입건은 그 이후에 통보됐다면 그 전에 이동훈이나 그 이영 앵커가 이영 그 방송 진행자가 뭐 조사 받건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입건되고 이제 만약 그 전에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 받으니까 겁이 나니까 안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드러난 증거로 지금 받는 거라면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때 만약 했다 그러면 저는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그걸 알려준 건데 법원에서는 알려줄 리는 없는 거고 그러면 아주 네, 이거는 합리적 만약에- 의심이 수사기관이라고 네, 봐야 이거는 되겠죠. 만약에 진짜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거면 문제고요. 그 공무상 문제죠. 비밀 누설이기 상당히 때문에 문제죠. 네. 그거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과연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뭐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측할 그래서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가능성이니까 그 김 회장하고 뭐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니까 혹시 김 회장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미 그 지난 4월에 기소가 된 사람이고 그렇죠.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경찰이 언제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걸
김 회장이 전혀 얘기할 알 수 수가 없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을 자기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었다라는 거를 전달했을 수는 있죠. 내가 그러니까 당신한테 골프채 줬다는 거 진술했다. 네.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그런 게 이슈가 나왔다 드러났다라는 걸 팁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합리적인 이유는 저는 합리적으로 그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영장 청구 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음, 경찰 내지 검찰 청구 시점이고 음, 영장이 바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2, 3일 정도 소요된다면 네. 딱 맞아떨어져요. 청구 시점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수사해본 결과 그래요. 수사기관은 저는 군 검사할 때는 이게 밖에 셀까봐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밖에 세면 뭐 하지도 못해요. 네. 피의자가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밖에 세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영장을 쳐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판사한테 빨리빨리 하는데 네. 이 와중에 이걸 알고 했다라는 거는 직접 수사기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뭐 그냥 가능성 차원에서 가능성이면 저는 한번 뭐 모르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확인이 건데 안된 아무튼 거니까.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좀 악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이거를 뭐 대변인 뽑으면서 뭐 엄청난 검증을 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뜨겁구나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고요. 뭐 장해찬 그 평론가에 대해서도 뭐 과거가 뭐 이런 뭐 무슨 자서전을 썼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 그냥 뭐 윤석열에 대한 특히 또 본인이 아직 많이 스스로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노출 안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대변인들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동훈 이분은 실제 이미 뭐 사임하신 분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좀 놔두고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같이 헌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법률을 뭐 제가 좀 더 늦게 공부를 했겠지만 별로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뭐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자유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그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공부한 거랑 다른지 모르겠는데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어떤 억압적 정치, 독재를 배제하고 대의민주나 뭐 간접적인 그리고 뭐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자유민주에서 자유가 빼진 거라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검찰 개혁이 되면 그게 자유가 빠진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저는. 제가 그냥 풍월로 주워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그렇죠. 형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유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결합된 거죠. 그잖아요. 네. 근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봐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게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죠?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옛날에 그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소수를 지배하는 걸 우리 형식적인 민주주의라고 봤어요. 근데 네.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거를 국가의 의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국민이 주권자고 국가는 그냥 국민들이 최대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인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수가 억압받아요. 다수가 억압받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거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헌법에서도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거를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좀 이해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 자유라는 개념을 그냥 시장 경제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 그게 경제도 아니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 맥락상 우리가 헌법상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자유, 제가 소수의 자유를 지키려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네. 현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보거든요.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삼권 분립, 그다음에 권력기관 중에 독립이 돼야 되는 권력기관들의 독립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표현의 자유도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원래 진보 진영하면 되게 리버럴 같은 느낌을 주는데
무슨 임미리 교수가 뭐 민주당 비판했다고 고소하고 뭐 대통령 모욕했다고 표현의 고소하고 자유가 지금 제약된다고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무제한으로 기대에 투출돼서 대해서 문제가 아니, 뭐 아닙니까? 대통령 비판했다고 모욕했다고 고소하고 하는 세상인데요. 고소 취하됐지 않습니까? 예, 취하하긴 했지만 여론에 밀려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예. 잘못 걸었는데 너무 고상하게 그런 것 같아 지금. 그지? 아무튼 그거 플러스로 야당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삼권 분립에서 정부랑 여당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한다는 건 결국은 야당을 존중하는 건데 무슨 선거법도 게임의 룰인데 제1야당 패싱하고 통과시켜버리고 부동산 3법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밀어붙이고 뭐 공수처법도 다 강행 처리하고 심지어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좀 하겠다는데 그 필리버스터도 들어주기 싫다고 필리버스터 끊어버리고 이게 사실은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행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의석이 지금 뭘 어쩔 수 없어요. 의회가 의석이 아니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따지면 많고 암만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을 수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대화 토론을 충분히 통해서 들어줬는데 결과를 충분히 아니, 발목을 필리버스터도 잡고 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렇죠.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법안 심사하자 하는 것도 안 듣고 그냥 시켜버렸어요. 제가 말이 안 봤을 되는 때는 거거든요. 야당이 이게. 정권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반대하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사실은. 실제 부동산 3법 그걸 같은 어떻게 소수로 의견을 경우에 계속 보면 존중했습니까? 잠깐 잠깐.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법률 사법논단에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법논단 역사상 가장 뜨거운 토론이 진행이 예. 되고 있는데 너무 고상한 토론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학술적으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제가 공부한 거랑 완전 다릅니다. 자유 입헌주의랑 민주주의를 합친 거를 예.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학자들에게 한번 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윤석열 배움이 짧아서. 총장이 왜 어떤 의미에서 했던지 예.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무튼 자유를 어제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정치 철학과 자유의 정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자유가 약간 반공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보수 옛날에 진영에서 쓰는 완전 자유라는 옛날에, 예. 게 반공 아니면은 아까 우리 박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재벌과 대기업 시장 기득권들의 경제. 자유, 예. 시장 자유 그렇죠. 이런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 맞서는 자유 진영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희 당 내부에서도 각 개인들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증진시키고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도 예를 들면 스타트업도 뭔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좀 폭넓은 자유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실제 많이 있어요. 그런 거라면 그건 상당히 진척이죠. 네, 네. 사실 리버럴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이. 냉전 보수에서 정말로 어떤 그 정통 보수로 간다.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글로벌하게 가야죠. 진정한 자유 보수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정말 그 보수는 옳은 보수인데 네. 안보를 이용해서 보수하는 거는 맞아요. 사실 맞지 않다. 안보파리 이제 그만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공감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건 사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저는 찬성. 그렇게 이해했다면 네. 윤 총장 대변인 가시고 그런 거 대변인을 아닙니까? 그걸 왜 갑니까?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부르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 짚어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뭐 지금 다 짚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기자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입장을 전달을 했다.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자체가 김의겸 당시 이 청와대 대변인. 대변인 할 때 이분이 이제 자신의 SNS에 지금 썼던 거거든요. 조국만 도려내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저는 가정하에 거짓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좀 강하기도 하고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저도 그래서 이 그 답변을 계속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에 그러니까 주목할 점이 있더라고요. 예.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 착수 전에 말한 적은 없다. 그잖아요. 예.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는데 압수수색 전에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의 상식에 반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수사 착수 전에 한 적이 없다로 지금 대답을 했어요. 이걸 의도적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약간 실수일 수도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당시 대변인이 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대통령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국만 도려내겠다 했나 안 했냐 이게요. 그게 수사 착수든 착수 후든 간에 그게 핵심이거든요. 인사권자한테 당신이 인사를 하려하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 도려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게 핵심인데, 아니 그게 김의겸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의겸 SNS의 핵심은 그건데, 그 지금 윤석열 총장은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도된 건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착수 전에 안 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하긴 했다라는 뉘앙스도 있고요. 기자분도 딱 물어본 게 뭐 예를 들면 김의겸 의원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려내겠다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실. 예, 그건 아니죠. 아니고 예.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실 당연히 뭐 아는 거니까 수사가 진행된다는 걸 모든 전 국민이 그때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글쎄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시간은 저는 언제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잘 시기는 근데 모르겠는데 잠깐만 제가 네. 좀 기억이 가물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나요? 김의겸 보고시 의원이?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독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고할 독대 때 얘기는 얘기했다. 없었을 걸로 보고할 저는 때 기억을 했다. 근데 네.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검찰총장이랑 대통령이랑 막 서로 직접 통화하고 막 그럽니까? 그건 전 모릅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통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청와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쳐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보고가 된 거는 맞다는 중요한 건 거예요. 아무튼 청와대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느냐가 네. 중요한 거지. 네.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상으로는 일단 착수 전에는 안 했다라는 거 본인 얘기인 거고요. 그럼 착수에 했는 건지는 뭐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얘기로는 뭐 100%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어쨌든 저는 김여김 대변인이 뭐 지어낸 말이 아니라면 이게 인사권자한테 전달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후든지 여기서 간에. 중요한 점은 자 만약에 뭐 착수 전이든 후든 그 발언을 만약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그 말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심각한 수사권 남용의 문제로 남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보시는 심각하다고 겁니까? 봅니다. 근데 저는 아니 뭐 표현이 너무 만약에 심하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 수사 지금 대상자고 장관 임명하는 건 문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걸 거 아니에요? 하려면 이런 게 가능하죠. 예컨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 살인을 했다라든지 누가 봐도 범죄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건 사람 판단에 다르지만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거의 다 무죄가 됐었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갖고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하는 거는 그거는 기소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쪽에선 남용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조국 교수님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모펀드는 다 무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공개 네. 이용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이런 거 다 유죄 시작한 나왔고요. 거하고는 완전 달라서 그거 하나 아유, 건진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실제 그 횡령이 이 사실이 있지만 이게 공범으로까지 처벌할 거냐 이런 굉장히 법리적인 걸로 빠져나간 부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에 실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가 정말 알고 보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뭐 완벽하게 운영이 돼 있었고 아니, 맞는데 시작 그런 자체가 느낌은 뭐냐면 전혀 아니거든요. 조국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란 권력을 이용해서 사모펀드에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게 근데 이때 전개된 이미 거잖아요. 입시 비리도 언론에서 엄청 크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사모펀드보다 법무부 장관이 일을 하는데 입시 비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영린을 건드리는 게 입시하고 병력이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가족 입시 비리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끌고 가요? 저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인사권자한테 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그럴 수 않겠습니까? 있나요? 이 정도 검찰총장이?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아요? 팩트를 알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일단 이렇게만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쟁점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라는 것은 두 분 다 동의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거 얘기 계속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러죠. 나옵니다. 예.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 자꾸 보호해 주려고 논리를 하는데 그냥 조국 나오면 검찰 개혁되기 싫은 거잖아요. 왜 자꾸 그거를 갖고 보호해주고 자꾸 논리를 되는지 근데 이해가 안 왜? 돼요. 아니 박상기도 검찰 개혁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왜 법무부 장관 가지고만 그러냐 검찰 개혁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정작 죄 지어서 기소받고 한 사람 조국 교수님밖에 없어요. 박상기 뭐 누가 기소해가지고 했습니까? 뭐 박상기 추미애 약하죠. 장관도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박상기를 뭘 그걸 하려가 실패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요. 추미애 그 아들 얘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뭐 저는 그게 사실은 논쟁이 저는 나왔으니까 우리 천 그렇고. 변호사님은 그렇게 이해. 저는 오늘 뜨겁네. 저는 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솔직히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변명하고 그러면 하는 제가 것 같은데. 박지원 변호사께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동의했다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동의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아니 백혜련 안도 본인은 동의했다고. 네, 맞아요. 얘기했죠. 제도적으로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법이랑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겠다. 근데 동의했을 수 있지만 사람 잘라내고 뭐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된 개혁이 겉으로는 아니다 동의할 수 이거잖아요. 있지만 하는 행동은 전혀 동의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전혀 맞지 그렇게 않습니다. 평가하시는 전혀 거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선 이제 검증이 될 건데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저희는 검증이 돼야 될 것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인사권자한테 어떻게 침해했는지, 언제 그 보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갖고 하나만 보고를 했는지. 여쭤볼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그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그럼 정진석 의원이 지어냈거든요. 또 네. 이것도. 그럼 정진석 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뭔가 극적으로 좀 약간 과장된 어법을 아니 쓴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데, 중요한 게 이거. 그러니까 그 정진석 의원이 처음에 그 전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 해서 약간 수정을 했었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네. 다만 수정을 했지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윤석열 그 전 총장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선을 그어버렸는데 네. 이것도 그냥 어감의 차이입니까? 저는 그냥 했을 것 같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지어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도 조국을 도려낸다는 말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0원, 저는 10원짜리라고 표현하는데 10원 한 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거는 그 지어낼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10원 한 장은 많이 써요. 시원하게 많이 쓰는 네, 표현이죠. 그럼 뭐 동전이라고 10원 한 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어쨌든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저기 정진석 의원도 파장이 크니까 조금 주워 담는 모양새였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문제가 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검증 대상에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진위 당연하죠. 여부가?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말고 물어봐야 제일 되겠네. 중요한 거는 검찰 수장하고 있을 때, 검찰 관계하고 있을 때 밑에 검사한테 그런 얘기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니, 뭐, 사실. 제가 왜 여쭤보면 태가 검사한테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내일 지금? 모레 지금 판결이 나오니까 네. 그건 이제 당장 또 그러니까 이게 논점으로 붙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불기소를 하고 뭐 하고 했으면 이게 뭐 문제지만 지금 다 재판까지 하는데 뭐 누가 대놓고 누가 후배한테 자기 가족 얘기를 당장 그 진짜 난리 나지. 그거. 저도 안 했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무슨 검찰이라는 조직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그 안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민주당 지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컨대 우리가 부정선거 옛날에 논란 할 때 선관위라는 조직에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이 섞여 있을 텐데 누가 미쳤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찰이라는 조직도 생각보다 일원화돼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뭘 가가지고 야 우리 가족 좀 봐줘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그거 해요? 그럼 난리 나죠. 난리 나지 그거. 근데 알아서 봐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전 총장에게는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전 하나만 좀 따로 여쭤볼게요. 이제 검찰 인사가 났을 때 네. 후배 검사한테 그러니까 전화해서 자리 지켜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적절성 어떻게 평가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응원 차원에서 했다면 그냥 모르-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해석될 수 없는 왜냐하면요. 왜 안 되냐 하면요. 그 후배 검사들이 지금 관련된 수사들을 하고 있어요. 겁니까? 예. 하나는 본인한테 유리한 수사, 예컨대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들, 월성 원자력 수사라든지 등등의 수사들을 하고 있는 검사들. 그거 하다가 다 잘린 또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는 네. 자신을 겨냥하는 수사들을 하는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컨대 뭐 장모라든지 처수사라든지. 근데 이제 지금 검사들은 어쩌면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또 지금 부장들 중에 일부는 교체가 됐고요. 예. 사실은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려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면 상관이 없죠. 그럼 나온 지 오래됐다 그러면 응원이 될 수 있죠. 천하람 변호사는 선배로서. 어떻게? 근데 저는 이거는 박 변호사님 너무 그 추측성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누구한테 전화했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건 알 수가 들어서 없죠. 본인 가족이든 본인 수사든 하던 사람들한테 전화한 거면 그건 진짜 부적절한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 팩트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간 말씀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나랑 상관없는 사건 하다가 뭐 날아간 그 좌천된 후배들한테 그래도 좀 힘내라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왜 전화를 하나요, 그게? 굳이 전화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근데 저는 선배가 제가 그냥 지금 뭐 제가 힘내라 말한 이런 거는 차원에서는 할수 팩트를 있지 얘기한 게 않을까요? 아니고 네. 했다면 어떤 마음에서 했을 것이냐를 질문했길래 답을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저는 모릅니다.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니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 선언한 사람이 무조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치 선언한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왜 합니까? 오히려 검찰 쪽하고는 그냥 야인으로 있다면 그냥 할수 검사 있죠. 선배로서 아니, 뭐 그건 상관없죠.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 3, 4대 전에 총장이었으면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죠. 변호사하기 어려울 근데 낀데 이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상황에 왜 이걸 하냐는 정치적으로 거예요.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그렇기 안 때문에 되는데 제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니까 전화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나가는 건 저도 아니고. 뭐 원래 후배들 잘 챙기고 뭐 사람 좋은 양반이라고 양반은 아니죠. 뭐 아무튼 사람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양반이 아니면 뭔데? 뭐 요즘 뭐 산업 공상이 없으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근데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분 이거 그냥 제 생각에 별 생각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자연인이면. 근데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캠프에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제가 그거는 맞아요.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바로 어찌 본다면 지금 두 분이 딱 이제 그러니까 딱 모인 지점이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행동의 절제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부적절했다. 여기는 좀 똑같습니다. 예, 그건 똑같습니다. 저는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제가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석한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네. 과잉 해석일 수도 있는데 예. 딱 하나 전화하는 건 맞지 않죠. 음. 딴 사람 전화할 수는 있죠. 예. 검사들한테 어떻게? 그럼 합니까? 아직 후보로서 훈련이 덜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예. 1년에 이틀 하루 이틀 지났지만 예. 그 참모 조직이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통제 다 못하는 거 보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참모 조직이라도 볼 수 없는 게 참모 조직이 된다면 좀 분야별로 이게 좀 갖춰지는데 지금 뭐 공보 실무라인 말고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3-4명 정도만 거기 언론에 국무조정실장 알려져 있죠. 하셨던 분. 예, 그렇죠. 이분이 그분이 그립을 거의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최지연 하던데. 변호사 뭐 이렇게 예. 몇 명이 근데 다 한 것 같아요. 그분은 행정 쪽에 있었던 분이지 정치를 했던 분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사실 네. 정치적인 사람이 와야 돼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장모 감각 있는 네. 사람이 옆에서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 수위 조절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코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쓴소리 되는 해줄 사람. 그렇죠. 도리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할 근데 사람이 그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도 알 것 같은데요. 못 네. 고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대권 선언을 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가 이제 보도입니다. 손짓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전화 하나하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에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통령 아닙니까? 하나하나 모든 걸 관리해야 되고 모든 거를 쇼 아닌 쇼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실수를 지금 하는 자, 그러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논점을 두 분께 드려볼 테니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일거수일투족과 한마디 한마디는 대선 후보로서 이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의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요? 뭐 예를 들면 월성 원전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 조직 문제라든지 검찰 인사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검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는 거는 이런 쪽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반부패 역량을 보존하면서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예. 개별 수사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절대 하면 그리고 안 되죠. 인사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뭐 수사하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얘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누구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큰일 납니다. 네.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네. 큰 그림에서도 저는 검찰 얘기는 당분간 아니면 거의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수사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그러면 있어요. 그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과거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못 한다. 네. 근데 못할 수야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본인의 지금 그 캐릭터가 그건데 네. 그 얘기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막 도리도리 하면서 뭔 말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검찰 얘기를 하면 잘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막 다른 안보 얘기 막 대북 얘기를 하니까 좀 도리도리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근데 앞으로도 약간 검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공감하는데 네. 그 보면 딱 그 티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나요? 자신 있게 신나서 막 도리도리 안 해요. 검찰 얘기할 때 하시는데 도리도리 잘 안 해요. 네, 근데 그 정책 이야기나 뭐 이런 거는 구체적인 예가 아직 사실 잘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의도적으로 검찰에서의 있었던 과거 이야기는 윤 총장 캠프에서 좀 줄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해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니면 한참 옛날에 그때는 몰라도 뭐 최근에 홍준표 의원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뭐 슬롯머신 사건 할 때 막 그때 신임 검사 뭐 그런 얘기는 상관이 없죠. 옛날 얘기들은. 내 근데 모래시계 검사 아니야? 모래 검사 아닙니까? 그래. 해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특히 총장이나 지검장 시절 아니면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박근혜 그때까지는 얘기를 하면 다른 논란에 빠질 염려가 큽니다. 그래 버리면 사실은 이건 윤석열의 딜레마 아닌가요? 그래서 무슨 할 게 얘기냐면 없어요. 어제 그 출마 선언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는데 이건 출마 선언이기보다는 투쟁 선언에 가깝다고 저는 평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반문 투쟁 네. 그걸 어떤 그 자기 출마의 제1 명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반문 투쟁의 그 가장 유력한 근거는 자기가 겪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랬다. 그래서 이 정권은 위선적이다. 그리고 무도한 집거다. 무도하다는 평가까지. 근데 그 근데 얘기를 해야 되면 이게 근데 해야 되는데 딜레마에 근데 빠진 그 거예요. 얘기를 해야 어찌 본다면 자신의 존재감이 어필이 되는데 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두 분은.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때 당시에 거의 무슨 추윤 갈등 때 실시간으로 기사가 몇천 개씩 쏟아졌는데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이제 와서 저는 여기서 그러면 그 얘기를 추미애 전 장관이 대신하는 해주실 겁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추미애 화이팅. 하여튼 제가 정무 라인에 있는 참모라면 검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변신시켜야죠. 안보 얘기도 하고 뭐 국가 얘기, 뭐 경제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할 때마다 안보 어떻게 합니까? 뭐 검찰 수사에 맡기겠습니다. 부동산 수사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안만 그래도 안보 어떻게 합니까? 검찰 수사에 지금 맡기겠습니까? 보면 사실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게 그거거든요. 예. 검찰 얘기는 되게 잘하는데 기계하는데 다른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그냥 뭐 굉장히 원론적이고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이상을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아예 기대 수준이 애당초 낮다. 아니, 평생 검사만 하는 양반인데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공부를 해도 좀 했잖아요. 그래도 몇 달간. 몇 달 공부한다고 그거 뭐 모든 분야를 잘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니 예. 사법고시가 몇 달 공부한다고 패스가 됩니까? 안 되잖아. 똑같은 거지 뭘.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법대 출신이고 저도 법대 출신이고 네. 법조인만 했어요. 네. 저는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희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걸 잘 몰라요. 인문적 지식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는 과정일 것이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사법 논담인데 딱 하나만 정치 논담 하나만 지금 그 주제 드리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정치학 컨텐츠가 부족하다. 네. 뭐 도리도리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저기 뭐냐면 이제 이 발언의 어떤 스킬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도 가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제 집중적으로 나왔길래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씨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잘했나? 못했죠. 못했죠.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토론하실 때 잘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잘하셔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정책 마인드가 강했고 정책 콘텐츠가 풍부했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략이 그거거든요. 신비주의. 말 최대한 아끼고 물으면 되게 짧게 대답하고 그 남들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알아 써줘요. 저런 뜻은 저런 뜻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게 결정적 마이너스일까? 그러니까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봐야 되기 근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인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갑작스럽게 탄핵되고 뭐 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뭐 이런저런 청와대 경험도 있으시고 했지만 정치를 그렇게 길게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냉정하게 들어와서 이게 우리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그냥 평범한 합리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해도 좋아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대단한 걸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얘기만 막 잔뜩 했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더 나아졌나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본인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정책 전문가라서 막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밑에 있는 사람 잘 쓰고 사람들 얘기 잘 듣고 그 정도 뭐 얘기만 일반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인 것 저도 같아요. 뭐 결국은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줄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면 이제 저하고 청기노설 할 때 네. 정치 지도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예. 그럼 거기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스페셜리스트라는 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뜻한다면 대통령은 오히려 그러면 안 되죠. 다 아울러야죠. 그렇죠. 전발을 아우르면서 오히려 이제 소통의 허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바로 그 지점에서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금 뭐 정책 컨텐츠가 없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게 제기돼야 되는 문제인 건 맞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과 교감할 줄 아느냐. 음흠. 사실은 그 교감 능력이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제가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막 호통치거나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호통치는 건 차라리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호통치거나 아마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면 뭐 질문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어제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트레이닝이 돼서 그런지 도리도리를 빼고는 생각보다 유하게 그래도 이렇게 도리도리 임팩트가 큰 컸구나. 너무 커요. 740번 했다 그러고. 말이 달변은 아닌 거는 알고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되는 문제고 태도 면에서 내가 국민들에게 막 군림하려고 한다. 내가 막 검찰총장이다.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 나와서 저는 그런 거는 좋게 봤어요. 전 마지막으로 그 딜레마 같아요.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좀 속 시원했던 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자 뭐합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봤을 때 강골이다. 할 말 다 하는구나. 이 모습인데 또 어제는 도리도리만 하고 말았거든요. 역대 성대모사 중에 제일 안 비슷했어요. 참 전혀 안 비슷했어요. 하여튼 오히려 그 지금 성대모사 홍준표 의원한테 가까운데. 아니, 원래 대구 사람밖에 못해요 성대모사. 다 예. 대구 사람이에요. 이승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다 대구 사람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면 우리 천 변호사 말대로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개성을 또 안 드러내면 또 속 시원했던 사람들은 저 모습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기도 거기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의 소통의 자리는 일방적인 소통이죠. 다시 말해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했던 게 토론의 자리예요. 맞아요. 만약에 맞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맞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토론의 자리라면 어떻게 될까? 홍준표 의원이랑 붙으면은 진짜 그냥 저는 와. 입당하는 동시에 그냥 기대가 됩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것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안데르센 TV님이 동접자 1만 찍을 때까지 할 겁니까? 라고 사실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 마음은 그런데 현재 9,850명이라고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갈까요? 성대모사 좀 더 하십시오 형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 내는 거 다 비슷해서요. 홍준표 의원도 제가 그냥 하는데 그냥 하나만 걸려라잖아. 본인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좀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 좀 고등학교 선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각세할 건지 좀 물어보죠 그랬어요. 윤석열 전 총장한테 언제까지? 근데 저는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의원이 뭐 정말 언론풀이 잘하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해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막말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게 있잖아요.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콩카콜라 그거잖아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말도 너무 잘하고 사실 적재적소에 잘합니다. 이거 잘한다는 의미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선배라고 또 아니, 쳤네. 그래서 만약 오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오면 정말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좀 자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그 주어가 목적어가 없긴 했지만 듣는 사람이 사실 홍준표 의원을 겨냥하고 한 얘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 어제를 기점으로 홍준표 의원이 마음이 더 바빠질 것 같아. 어제 그 홍준표 의원도 무슨 뭐 발표 하나 있죠. 정책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혀 주목 못 받았죠. 그거 하나만 주목받았어요. 슬롯 머신 사건 할 때 내가 부장 신임 검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해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오히려 윤석열 때리기가 더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저는 참 궁금한데 관전 포인트로만 남겨두고 마무리하죠.
네, 오늘 아주 뜨거웠던 사법 논담이었습니다. 네. 200명 부족하네요. 아쉽습니다. 좀 오바를 했는데 제가 네. 혹시나 뭐 또 불쾌하게 들으신 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아니, 아까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왜요? 정권 바뀌면 자기 예. 뭘 걱정을 해요? 제가 아니 한 게 뭐 있다고 걱정을 해요. 제가 뭘 걱정을 합니까? 왜 망명하려고? 아니 망명을 제가 왜 합니까? 망명지는 어떻게? 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래요? 네. 한번 골라놓는 사랑해요 대한민국.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